그날 밤 저는 그 사람과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대화를 나눴고 불도 끄지 않은 채 우리는 한 침대에 누워 있었죠. 오늘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줘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의 체온이 이렇게 고마운 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그 사람의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흰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우리 아빠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사랑 같은 감정 바라신 건 아니죠? 참 말씀 안 드렸죠? 이 건물 주인 저희 아빠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과 함께 웃었던 저녁 식사도 따뜻하게 잡아줬던 손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은 진심이었는데 내 마음은 돈으로 오해받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처음 그를 만난 건 딸의 소개로 나간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이름은요? 아, 저요? 박정우예요. 올해 62입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낡은 셔츠에 조용한 말투, 자신이 에어컨 수리기사라고 소개했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죠.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아요. 월세로 사는 오피스텔 하나. 월 수입은 280만 원 정도. 아들은 결혼해서 떨어져 살고 있고요. 요즘은 그냥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해요. 자기 자랑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말들이 어쩌면 더 신뢰를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김은숙이에요. 올해 60. 남편은 벌써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딸이 이젠 저 혼자 있는 게 마음 쓰인다고 소개팅이라도 해보라고 해서 나왔어요. 정우 씨는 잠깐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웃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 따님 덕분에 인연이 시작되는 거네요? 처음 만남은 그저 그렇게 서로의 빈자리를 조심스레 살피며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 씨는 식당 앞에서 따뜻한 종이컵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옥수수 차예요. 저는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겨울에 따뜻하고.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내게 차를 건네주는 그 따뜻함이. 며칠 뒤 정우 씨는 먼저 연락을 줬어요.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정 안 바쁘시면 제가 점심이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두 번째 만남은 동네 구청 옆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순대국밥을 시키며 정우 씨는 말했죠. 여기요. 제가 예전에 에어컨 고치러 왔다가 알게 된 집인데 사장님이 고맙다고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뭐 그런 인연이에요. 그는 정말 소박하고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낮추지도 억지로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정우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집은 하나 있어요. 친구가 출국하면서 제 명의로 남겨두고 간 거예요. 지금은 제가 혼자 살고 있어요. 그 말 이상하지 않나요? 속으로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정우 씨는 전혀 과장하거나 감추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참 이상하게 편하다. 엄마, 이상하게 편한 사람이면 잘해봐요. 그런 사람 흔치 않아요. 그래요. 젊은 날엔 설레는 사람을 찾지만 황혼엔 편한 사람이 곁에 남아주는 것, 그게 더 귀한 사랑이 아닐까요? 며칠 후 정우 씨는 저를 조심스레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냥 뭐 집밥 한 끼 해드리고 싶어서요. 요리 좀 해요. 혼자 산지 꽤 돼서. 고급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의 집은 깔끔했고 소파 커버에는 다림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이걸 다 했다고? 전 속으로 생각했죠. 그때 정우 씨가 식탁에 국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집에 누굴 초대한 거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기, 은숙 씨.
네, 우리 서로 외롭지 않게 천천히 자주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답 대신 따뜻한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며 말이죠. 정우 씨 집에 다녀온 지 사흘쯤 되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그가 만든 생강차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은근한 단맛과 알싸한 향, 그리고 조용히 내 앞에 국을 내려놓던 그의 손길. 혼자 사는 남자가 저렇게 살뜰할 수가 있나? 딸아이에게 괜히 그런 얘기를 꺼냈더니 엄마, 요즘 남자들 요리 잘하는 사람 많아. 괜히 설레지 마세요 하며 웃더군요. 근데 그날 밤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집 정말 친구 집일까? 사람이란 게 이상하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 주 저는 구청에 들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는 건 처음이었지만 주소만 안다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조용히 출력을 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등본이에요. 열람은 무제한인데 발급은 하루 5건까지입니다. 전 뭔가 도둑질을 한 기분으로 조심스레 받아들고 근처 벤치에 앉아 문서를 펼쳤어요. 그리고 거기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우, 정우 씨, 그의 이름이 소유주,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어요. 왜 굳이 친구 집이라고 했을까? 집 한 채 가진 게 자랑은 아닐 텐데 아예 숨기고 겸손한 척한 거라면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날 저녁 전 처음으로 정우 씨를 의심하는 마음을 품은 채 그를 만났어요. 같이 식사하자며 불러낸 자리에서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정우 씨, 혹시 그 집 본인 거 아니었어요? 그는 당황하지도 피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제 집이에요. 그런데 왜 친구 집이라고 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 잔에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게 별로 없단 얘기를 하면서도 집이 있다 말하면 괜히 돈 많은 사람처럼 보일까 봐 겁이 났어요. 왜 겁나요? 제가 좋다고 생각하셨던 게 혹시라도 집 때문일까 봐.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조금 저릿했어요. 저는요, 은숙 씨가 처음 제 옆에 앉았을 때 그냥 조용히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 웃음이 진짜였으면 해서 괜히 겁이 났어요. 그 순간 저는 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돈이 많다고 내세우는 사람보다 가진 걸 숨기며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 그의 수리공이라는 말, 그의 월세 이야기. 그건 거짓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포장이었단 거요. 며칠 뒤 정우 씨는 저를 다시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한밤 말고 엄청난 걸 준비했어요. 기대하셔도 돼요. 전 그 말에 실소를 머금고 따라갔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 그 집은 이미 새로 리모델링된 상태였습니다. 거실 벽지가 바뀌었고 새로운 식탁, 커튼, 조명. 이게 다 뭐예요? 정우 씨는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누군가가 자주 찾아올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너무 좋거나 너무 무겁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저는 울컥해졌습니다. 정우 씨, 저 괜찮을까요? 그는 말없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저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연금도 작고, 가끔은 허리도 아프고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괜찮은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그 집에서 처음으로 그의 옆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마셨습니다. 정우 씨, 혹시 지금 이 순간이 사랑의 시작일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 위에 천천히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은수가,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친오빠 김은철. 그는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진 않던 사람인데 이번엔 굳이 저를 만나러 서울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오빠가 무슨 일로 갑자기. 카페에 앉자마자 그는 커피도 다 식기 전에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묘지를 좀 수리하려고 해. 지난달에 비 와서 묘석이 좀 내려앉았거든. 근데 요즘 형편이 좀 그래서 너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러 왔지. 전 잠깐 침묵했어요. 아버지 묘지 물론 신경 써야죠. 그런데 오빠가 꺼낸 금액은 500만 원. 오빠 지난달에도 아버지 제사 비용으로 돈 보내드렸잖아요. 그땐 300이라 하셨는데 이번엔 그건 제사 비용이었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지. 묘지 성물 다시 깔고, 잔디 새로 입히고 다 들어가는 돈이야. 저는 속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정당한 요청이 아니란 걸. 그날 밤 고민 끝에 저는 정우 씨에게 털어놨습니다. 오빠가요, 아버지 묘지 수리한다며 500만 원을 부탁했어요. 정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내줄 거예요? 솔직히 좀 망설여져요. 이게 정말 묘지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자주 그러니까요. 늘 급하다고, 꼭 도와달라고.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잠시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가족이라고 해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가족에 대해 저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정우 씨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숙 씨, 저는요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함께 고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은숙 씨 마음을 갉아먹는 부탁이라면 전 오히려 말리고 싶어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울컥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 말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후 오빠가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 얘기한 거, 어떻게 됐어? 돈은 보내줄 수 있는 거지?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는 화를 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 너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남자 생겼다며? 그 사람 돈 많다면서 왜 너는 돈이 없냐?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묘지 이야기가 아니라 질투와 계산이 섞인 부탁이었단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정우 씨는 미리 저녁을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감자탕이에요. 매운 거 괜찮다 하셔서 조금 칼칼하게 했어요. 저는 식탁에 앉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들었고 다 말한 뒤엔 한마디만 했습니다. 잘했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은숙 씨.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덜 무서워지고 누구의 비난에도 조금은 덜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정우 씨는 제게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혹시 몰라서요. 가족 일이 또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쓰세요. 내가 곁에 있는 의미는 그런 거니까요.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 끝내 펴보지 않고 다시 그 손에 올려두었습니다. 정우 씨, 이렇게까지 해도 돼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해도 돼요. 그게 사랑이니까. 며칠 동안 정우 씨와 저는 특별한 말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운함이나 거리감이 아니라 서로의 온도를 지키는 조용한 배려 같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작은 카페에 저를 불렀어요. 단골이라며 소개한 그곳은 오래된 LP가 조용히 돌아가는 음악 카페였습니다. 은숙 씨. 여긴 제가 혼자 있을 때 자주 오던 곳이에요. 그가 내민 두 잔의 따뜻한 라떼. 컵 가장자리엔 작은 하트 모양의 라떼 아트가 있었죠. 예쁘네요. 사장님이 손님 마음까지 담아서 만들라던 분이에요. 저도 그 말 많이 배웠어요. 마음까지 담는다는 게 뭔지.
그는 그날따라 조금 차분했고 왠지 모르게 말이 길어졌습니다. 사실 제게 집 한 채 있는 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네, 은숙 씨. 저 몇 군데 빌딩 임대 소득도 있고, 어릴 때부터 기술업 배우다가 결국은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말했던 건 전부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우 씨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수리공으로 일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직접 나가서 일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겐 일이자 삶이었지. 가난을 가장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그는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가진 게 많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더라고요. 지금껏 수없이 그런 시선을 봐왔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진심이 먼저 닿았으면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때 그 봉투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밀 수 있었던 이유도 내 그 돈, 은숙 씨에게 무겁지 않게 드리고 싶었어요. 조건도, 대가도, 기대도 없이요. 정우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가진 게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다만 당신만, 은숙 씨만 옆에 있어 주시면 돼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며 휴대폰 속 문자 하나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밥 잘 챙기세요. 오늘 같은 날 따뜻한 국 한 그릇 있으면 좋잖아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읽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주고 싶은 건 돈이나 편안함보다 매일매일의 안부였구나. 그 다음 날 정우 씨는 절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작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공장 건물이었어요. 여기가요. 제 첫 작업장이었어요. 지금은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저는 모든 걸 시작했어요. 낡은 사무실 벽면에 걸린 사진 하나. 20대의 정우 씨가 에어컨을 분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땐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어요. 계속 나사만 돌리다 보면 이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밤마다 얼음찜질을 했죠. 근데 왜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우 씨는 살짝 웃었습니다. 제 과거까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가진 것만이 제가 아니니까요. 힘들었던 시간도, 상처도, 그게 다 제가 당신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 내 마지막까지 함께해도 괜찮겠구나. 주말 오후였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던 그 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을 열자 낯익은 얼굴, 제 여동생 은정이와 그 남편 성택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근처에 일 있어서 왔다가 겸사겸사 인사 좀 드리러 왔지 뭐야. 무뚝뚝한 얼굴의 성택 씨도 따라 들어오며 말했죠. 오랜만입니다. 처형 집 참 좋네요. 그 순간부터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어딘가 자기적이었고 눈빛은 집 안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 집이 그 정우 씨 거라며? 응, 그렇긴 해. 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게다가 혼자 산다며? 언니 진짜로 또 맞은 거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애매한 미소였죠. 그때 성택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얘기 좀 하려고 온 거예요. 무슨 얘기요? 우리 애 대학 입학했잖아요. 근데 아직 전세집이 안 구해져서 임시로라도 살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이 집 잠깐만 빌려주면 안 될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여긴 정우 씨 집이야.
알아. 근데 언니랑 사실상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잠깐만 빌려주는 거잖아.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겠어? 그들의 시선엔 당연하다는 권리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남자 수리공이라며? 그렇게 집 가진 게 신기하지 않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느새 가족들이 정우 씨를 무시하고 동시에 탐하고 있는 그 시선이 불쾌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우 씨, 동생네가 혹시라도 여기 잠깐이라도 살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럼 은숙 씨는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그 집이 아니라 정우 씨의 마음이니까요. 그걸 쉽게 내어줄 순 없어요.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며칠 뒤 동생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런 부탁 다시는 하지 말아줘. 은정은 얼굴이 굳었고 성택 씨는 불쾌하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랑은 담 쌓고 살겠다는 거네?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다만 이제는 나도 내 선택을 지킬 거야. 그날 밤 정우 씨와 둘이 와인을 한 잔 마시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 가족한테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사랑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람 옆에서 마음을 더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이 사랑, 이제는 누구에게도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줘요. 정우 씨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춘 듯 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산도 없이 들어선 그의 집 현관에는 우리 둘의 젖은 코트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감기 들겠어요. 따뜻한 물 좀 데울게요.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움직였고 그 속도가 오히려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왔을 때 거실엔 은은한 스탠드 조명 하나 그리고 전기장판의 미열이 조용히 방 안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따뜻하죠. 바닥부터 온기가 올라오는 게 혼자 있을 땐 참 위로가 돼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시선은 정우 씨의 손끝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손이 오늘은 어딘가 낯설고도 이상하게 다정해 보였거든요. 오늘 자고 가요. 조심스레 내뱉은 그의 말에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무릎 담요를 고쳐 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정우 씨, 제가 오늘 여기 남는 건 무엇도 약속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는 웃지 않았고 그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서로의 숨결만 느끼며 한밤을 지나도 되니까요. 조명이 꺼지고 우리 사이엔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와 같은 이불 속에 누운 밤, 그의 체온이 이불 아래로 스며들어 제 등을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은숙 씨, 제 숨소리가 너무 커요? 아니요. 오히려 이런 숨소리는 평생 듣고 싶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등을 찾아왔고 우리는 말없이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그 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알아가는 방식으로 살며시 선을 넘었습니다. 거칠지 않았고 충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비워뒀던 마음의 공간에 조용히 따뜻한 사람이 들어온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그는 부엌에서 따끈한 유자차를 내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따뜻해요. 마음이 많이. 그는 웃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너무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 위엔 작은 쪽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게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그 쪽지를 읽으며
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정우 씨는 더 이상 수리공이 아니라 제 삶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정우 씨는 주말이면 늘 그렇듯 정성스레 미역국을 끓이고 과일을 작게 썰어 유리 그릇에 담았습니다. 오늘따라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어제 조금 무리했나 봐요. 괜찮아요. 금방 나아져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잔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는 갑자기 소파에 기대어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정우 씨? 그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소리는 얕았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우 씨, 정신 좀 차리세요. 정우 씨, 급히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심장 관련 증세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방세동이 오래된 듯합니다. 환자분, 이전부터 치료받으셨던 기록이 없네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건강한 척했고 단 한 번도 아프다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바깥 낯선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정우 씨 보호자 맞으시죠? 그녀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정우 이사님, 아니, 박정우 대표님의 회사 비서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분 회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직원도 있었네요. 대표님께서 최근까지도 외부에선 신분을 감추고 계셨어요. 개인적인 이유로요. 대외적으로는 단순 기술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중견 건물관리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부동산 자산만 해도 수십억은 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긴 복도 창가에 서서히 눈앞이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아플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그녀는 제 손에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대표님이 쓰러지기 전 저희에게 전달하신 문건입니다. 혹시 모르니 은숙님께 전해달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언장 초안, 부동산 명세서, 그리고 손글씨로 쓴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은숙 씨, 내가 이기적이었어요. 당신에게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건 내 약한 모습이었고,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사랑을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조건도, 배경도, 가진 것도 다 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아프게 남겨지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날 밤 병원에서 정우 씨를 바라보며 나는 그의 손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정우 씨, 제가 아직 그쪽 마음의 절반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감추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다시 깨어나 주세요. 그날 병실 안공기는 왠지 모르게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수액이 떨어지는 소리, 기계의 리듬 같은 삐소리, 그리고 그 침대 위에 누워있는 정우 씨. 하얀 병원 가운 속에 갇힌 그를 보니 그 사람이 얼마나 여리고 말없이 아픈 사람이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랐습니다. 며칠 내로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조용히 손을 모은 채 그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우 씨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살짝 찌푸리더니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 씨? 그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 씨, 눈 뜨셨네요. 하나도 안 괜찮은 척, 이제 그만해요. 그는 제 손을 잡아주더니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렇게까지 숨기고 싶진 않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숨기고 싶은 게 아니라 지켜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내 인생을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자랑이 당신에게 부담이 될까봐 겁났어요. 며칠 후 정우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병실에서 매일 아침밥을 싸들고 출근하듯 찾아갔습니다. 죽, 반찬, 유자청, 정성스레 준비한 식사에 그는 늘 같은 말로 화답했습니다. 이런 걸 왜 이렇게까지 미안해서 어쩌죠? 정우 씨, 저는요. 이런 걸 하려고 여태 혼자였던 것 같아요. 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입원 7일째 되는 날, 정우 씨는 혼자 창가에 앉아 말했습니다. 사실 은숙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내가 가진 것 중 어느 것도 당신 앞에 내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당신 앞에서는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묻어있던 미안함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봄비가 흩날리고 있었고 정우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숙 씨, 혹시 괜찮다면 퇴원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이젠 하나도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우 씨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막 회복이 시작됐고 우리 사이에도 평화가 조금씩 스며드는 때였습니다. 그는 아직 집에서 조심히 움직였고 저는 매일 아침 그 집으로 가 식사와 약을 챙겼습니다. 괜히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그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엔 고마움과 안도가 묻어나 있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유자차를 끓이던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 단정한 외투, 그리고 매서운 눈빛. 박정우 씨 댁 맞죠? 저 그분 딸입니다. 박지윤이라고 해요. 딸. 잠깐 당황한 저는 그녀를 조심스레 안으로 들였습니다. 정우 씨는 놀란 표정으로 침대에서 일어났고 딸은 짧게 인사만 건넨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바쁘기도 하고 아빠랑 연락도 자주 못해서 이제야 온 건 죄송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마치 준비해 온 듯 정확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빠 요즘 몸도 안 좋은데 갑자기 누가 곁에 있다는 게 솔직히 좀 이상해요.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아빠가 가진 게 많다는 거 혹시 알고 접근하신 건 아니죠? 그 순간 정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윤아, 그만해라. 아빠, 나 아빠 걱정돼서 말하는 거야. 갑자기 여자분이랑 같이 살고 돈 얘기도 안 하시고. 정우 씨는 지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연락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나한테 뭐가 진짜고 뭐가 아니냐고 따지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속엔 서운함이 짙게 묻어나 있었습니다. 지우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마음 약한 거 아세요? 혼자 있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다정하게 해줘도 다 줘버릴 사람이에요. 그 마음 이용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말해봤자 그녀는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밤 정우 씨는 말없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윤이 엄마가 떠나고 나서 많이 다쳤어요. 내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지금 돌아와서 날 찌르는 것 같네요. 딸이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마음 이해해요. 그래도 당신한테 그런 말 하게 해서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 씨, 괜찮아요. 오해는 풀리기 마련이고 진심은 결국 닿게 되어 있어요. 우린 우리가 지켜내야죠. 그날 밤
저는 정우 씨 손을 조용히 잡고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에서 지친 하루가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현관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한 연한 분홍색 봉투. 받는 사람 이름 없이 그저 볼펜으로 단정하게 쓴 4글자만 적혀 있었죠. 아빠에게. 정우 씨는 그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빠, 내가 이렇게 편지로 인사하는 게 참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 그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사실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여자분, 아빠를 정말 정성껏 돌봐주는 게 느껴졌고 괜히 내가 오해한 것 같단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나도 딸이니까 한 번쯤은 아빠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아빠가 너무 혼자 참고 살았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느끼니까. 아빠, 그분 놓치지 마요. 나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게요. 조용히 아빠가 아빠 인생을 잘 살아내는 걸 응원하면서요. 보고 싶을 땐 연락해요.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랑 함께 저희 집에도 놀러와요, 지훈. 그 편지를 다 읽은 뒤 정우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걸 저는 조용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정우 씨, 지훈이가 어른이 됐네요. 이렇게 나보다 더. 그는 조용히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말했습니다. 이젠 나도 살아야겠어요. 당신 옆에서 제대로 이름 있는 사람으로.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작은 공원에 갔습니다. 초봄이라지만 아직 바람은 차가웠고 벤치에 앉아있던 그는 제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숙 씨, 이제 우리 이름 없는 관계 말고 이름 지을까요? 이름이요? 동반자든 배우자든 뭐든지 좋아요. 그저 당신이 어디서든 나를 소개할 수 있게끔. 그 말에 저는 오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그럼 이젠 제 딸에게도 함께 사는 분이 계시다고 말해도 되겠네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오래된 상처가 천천히 아물어가는 미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우 씨는 저를 위해 집의 한쪽 방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당신 물건들 이제 여기에 놓자고요. 공간이 따로가 아니라 같이 있는 거니까. 그가 말한 가치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작은 서랍장에 제 칫솔, 빗 그리고 낡은 일기장을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함께 사는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던 순간,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제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처음 당신이 미소 지었던 그날을 잊지 못해요. 그날 내 인생에 봄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가만히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정우 씨, 그 봄, 이제 내 봄이기도 해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거실에 햇살이 들어오고 정우 씨는 토스트 위에 버터를 바르며 말했습니다. 은숙 씨, 오늘 저녁엔 갈비찜 어때요? 오랜만에 제대로 한 상 차려주고 싶어요. 정우 씨, 이제 저도 좀 만들게 해주세요. 혼자 다 하시면 저 괜히 손님 같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조금씩 우리의 일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오전 10시 12분, 정우 씨의 휴대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받침대에 놓인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릴 정도로 그의 손끝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 명의로 등록된 건물 한 채에 명예 이중 등록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할 건물이 예전에 실무진 실수로 한 번 더 등록이 되어 있었나 봐요. 지금 와서 그걸 확인한 쪽에서 법적 분쟁으로 가겠다고 통보했대요. 그날 오후 정우 씨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라 처음으로 대표 박정우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검은 양복, 각진 서류철, 그리고 냉정한 변호사의 목소리. 현재 상대 측은 명예 권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내부 직원의 실수가 확인되면 회사와 정우 대표님 양쪽 모두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가진 자산 중 일부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 씨는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차 안엔 라디오 소리마저 꺼진 고요함이 맴돌았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정우 씨, 은숙 씨, 내가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니요? 이 나이에 당신하고 겨우 마음을 열고 조심스레 하루하루 만들어가는데 내가 가진 것 중 일부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 씨, 그 집, 그 재산, 그 이름이 좋아서 곁에 있던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난 그게 또 두려워지더라고요. 괜히 나 때문에 당신이 다시 상처받을까봐. 저요, 가진 게 무너지더라도 사람 하나 제대로 지켜내는 게 더 큰 의미라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정우 씨는 운전대를 살짝 놓고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내가 그 말 잊지 않게 해줘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며칠 후 정우 씨는 기자간담회 대신 직원 전체 메일을 통해 해당 부동산 문제를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자의 판단 미숙이다. 그러나 회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 메일의 마지막 문장은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지켜야 할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불빛 하나에 기대어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정우 씨만 곁에 있으면 돼요. 그 말은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진짜 결심이 담긴 제 고백이었습니다. 그날은 조금 쌀쌀한 오후였습니다. 정우 씨와 함께 부동산 문제로 법무사무소를 다녀오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낯선 여자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 묘하게 단정하고 세련된 분위기, 그리고 익숙한 듯 저를 정확히 바라보는 시선. 혹시 박정우 씨, 지금 이 안에 계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아,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그 사람. 예전에 결혼 약속했던 여자예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적 없는 이름, 하지만 너무도 자연스레 정우 씨와 연결되어 나오는 문장.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은 이미 저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요. 생각보다 외롭고 여려요. 그 외로움 채우려고 사람 붙잡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겉으론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속엔 무시와 경고 그리고 질투와 오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가 날 버렸던 여잔데 당신은 과연 괜찮겠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또박또박 굽 높은 구두를 신고 건물을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외롭고 여려서 사람을 붙잡는데 익숙한 사람. 그게 정말 정우 씨일까? 한참 뒤 정우 씨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옷을 벗고 손을 씻고 테이블에 앉자마자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건물 앞에서 한 여자분 만났어요.
그는 눈빛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영이구나 올 줄 알았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그 사람과 진지하게 사귄 적이 있었어요. 결혼도 이야기했고.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가진 것만 보려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보단 내가 뭘 갖고 있는지가 중요했던 사람.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내가 그 관계를 끝냈어요. 사랑이 아니라 거래 같았거든요. 왜 저한테 그 얘기 안 하셨어요? 과거니까요. 당신이 내 지금을 보고 있는 게 고마워서 굳이 그 상처까지 들추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말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눈앞에 정우 씨는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내 안의 의심은 점점 그 진심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네. 그 여자분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당신 외롭고 그래서 사람을 붙잡을 줄은 알지만 놓아주는 법은 서툴러요.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놓지 않으려 해요. 그게 당신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오해와 상처,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게 이 관계의 답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은 봄비가 그친 이튿날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젖은 나무 냄새와 함께 싱그러운 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무슨 일 있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조금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서요. 그날 오후 정우 씨는 저를 데리고 서울 북촌의 작은 한옥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오래전부터 좋아하던 곳이에요. 당신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식당은 조용했고 우리 둘만을 위한 듯 따뜻한 조명이 한자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전식이 나왔고 메인 요리가 끝날 무렵 그가 조용히 테이블 아래에서 작은 케이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숙 씨.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걸 처음으로 기꺼이 내어주고 싶었던 사람이 당신이에요. 처음엔 내 마음을 알아봐 줄지 몰라서 두려웠고, 중간엔 내 과거와 현실이 당신을 밀어낼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엔 은은한 빛이 도는 작은 반지 하나. 소박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나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그 말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지켜주겠다는 말. 젊은 날엔 설레는 말이었지만 이 나이가 되어 들으니 그건 보호가 아니라 동행의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우 씨, 나도요. 이제 당신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그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던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울컥하는 가슴을 꾹 누르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반지 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나이라서 더 의미 있는 거죠. 그날 밤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러 라면과 딸기 우유를 샀습니다. 이게 신혼식 저녁인가요? 이게 우리만의 결혼식이에요. 작은 주방에서 그가 라면을 끓이고 제가 달걀을 풀었습니다.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조용히 웃었죠. 결혼식장도 없고 웨딩드레스도 없고 하객도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확실한 부부 같은 연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곁에 살게 된 이후로 내 삶이 더 조용해졌어요. 좋은 의미로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죠. 나도 그래요. 당신 옆에 앉아 있는 시간은 소란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참 좋아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조용히 커튼을 흔들고 있었죠. 우리는 거실 창가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을 나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은숙 씨, 우리 결혼식 올릴까요? 저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우 씨, 지금요? 이 나이에요? 그는 웃었습니다. 내 이 나이에 식장도 없고, 사람도 없고, 드레스도 없지만, 나와 당신 둘만 있으면 충분한 이름 없는 결혼식. 우리는 그렇게 그날 오후 단둘이 작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정우 씨가 준비한 건 꽃집에서 산 소박한 핑크 장미 한 송이와 플라스틱 반지 2개. 이게 반지예요? 내 진짜 반지는 이미 줬잖아요. 이건 그냥 이 순간을 기억하려고요. 장미꽃을 들고 정우 씨는 제 앞에 섰습니다. 은숙 씨, 내가 가진 마지막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는 반지를 제 손에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이 삶의 마지막 반지는 당신이었어요. 순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모든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조용히 그의 손에도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이 삶의 마지막 약속은 당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누구의 축가도 없고 사진도 없고 서류 한 장도 없었지만 그 순간 우리 두 사람만은 확실하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는 매일이 생일 같았어요. 작고 따뜻하고 누군가 날 기다려주는 하루. 정우 씨도요. 당신은 내 일기 끝에 늘 쓰고 싶은 이름이었어요. 우리는 스탠드 불빛 아래서 한 잔의 와인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잠들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물으며 계절을 함께 건너며 가끔은 젊은 날을 그리워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이 그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처음엔 수리공인 줄 알았고 나중엔 건물주라는 걸 알았고 결국엔 제 인생의 마지막 남자가 되었습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어느 저녁 누군가는 지금 다시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녹일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